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인 자세 가져주시고요. 또 저작권 관련 내용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육사라는 사람 잘 아시죠? 자, 이 광야라는 이 작품은 어떤 광야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현실 극복 의지와 광복을 염원하는 그런 저항시예요. 자, 여러분, 저항시는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일제에 저항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는 시들을 저항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배웠죠? 자, 이육사나 윤동주나 그 당시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저항시를 쓴 저항 시인이에요. 자, 아무튼 두 시 모두 일제강점기라는 같은 시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화자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자의 어조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시대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고려하면서 우리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육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육사라는 이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그 시대 현실을 소재 삼아서 아주 강렬한 저항의지, 강렬하다는 거 아주 의지적이고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강인한 자신의 의지, 굳은 결심, 결의, 다짐을 보여준 그런 시인이에요. 자, 주요 작품으로 청포도, 꽃, 절정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윤동주나 이육사가 쓴 모든 시들이요, 사실 다 공부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 자체가 우리 문학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아주 큰 두 시인이 바로 이육사와 윤동주예요. 일단 선생님이 이 이육사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작가의 어떤 경향 성향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그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우리 교과서 본문 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펼쳐주시고요. 필기구 준비해주세요. 자, 264의 광야 시 봅시다. 자, 먼저 제목 보시면 넓을 광자, 야는 들야자. 그러면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 넓은 들판이죠. 자, 넓은 들판인데, 자, 이 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즉 국토, 이런 광야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까마득한 날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즉 태초에 먼 과거에, 아주 먼 옛날 그 과거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 하늘이 처음 열렸다? 하늘이 열린다. 어떤 말 있죠? 그죠? 천지개벽이라는 말 있죠. 처음 천지가 개벽했어. 광야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광야가 처음 탄생했을 때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자, 다구는 소리 여러분 필기해 주세요. 다구는 소리, 어떤 생명의 소리, 생명의 기척, 어떤 생명체의 어떤 기척이 들렸으랴. 여기 마침표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 뭐죠? 의문형이죠, 그죠?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어요. 시에서 그냥 평서문으로 해도 될 걸 굳이 의문형으로 돌려서 말한단 말이야. 그런 거 뭐라고 하죠? 네, 설의법이라고 하죠. 자,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그 소리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어떤 생명의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언제? 아주 까마득한 옛날 광야가 처음 탄생했을 때 어디에서 다구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어떤 생명의 기척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자, 그런데 생명체라는 것이 꼭 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닭이라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전체 생명을 표현했다. 즉,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 비슷한 얘기로 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할 때에 이 빵, 꼭 그 맛있는 그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 방식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년의 내용 정리해보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아무런 생명의 기척조차도 들리지 않는 태초의 그 상태 그대로의 어떤 광야의 원시성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연 봅시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자, 모든 산맥들이. 자, 여러분,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린다? 자, 일단 연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막 산들이 막 있는데 산들이 어떻게 막 휘달려 간대요. 무엇을 향해서? 바다를 연모해서 막 산들이 막 휘달려가. 이거는 어떤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을 아주 어떻게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역동적인 이미지. 그 다음 이런 산맥이라는 거 사람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 것이 마치 사람처럼 산맥들이 무언가를 연모해가지고 휘달려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의인화죠. 의인화, 의인법이 사용됐죠. 그러한 과정에서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이곳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자,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했을 거다. 자, 범한다라는 것은 어떤 침범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그런 거 가리키는 말 있잖아요. 신성불가침이라는 말 있죠. 그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즉, 광야는 어떠한 곳이다? 아주 침범할 수 없어 순수한
그리고 아주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 순수하고 신성한 광야라는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이 삶의 터전에 자,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자, 시대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누가 침범했잖아. 그죠? 일제가 침략했죠? 이런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연의 내용 정리해 보시면 광야의 신성성과 순수성, 광야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다음 3년 봅시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광음 빛광자고 음은 어둡다. 음지할 때의 음자예요. 그럼 광음은 빛과 어둠. 다시 말해서 낮과 밤. 자, 낮과 밤이 막 반복해서 교차해서 흘러간다. 이제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세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이나 이런 시간의 흐름, 자, 맨 처음 생겼던 이 광야가 산맥이 형성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졌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피었다 졌다 하는 것은 마치 뭘 떠올리게 하죠? 그죠. 꽃이죠. 세월이나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자, 꽃이 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개화라고 하고, 꽃이 지는 것은 낙화라고 하죠. 자, 여러분, 세월이나 시간의 흐름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추상적인 관념이죠. 세월이나 시간의 흐름과도 같은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자, 꽃이 피고 지는 건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죠.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쉽게 말해서 구체화했다.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는 식구에 해당합니다. 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여기서 큰 강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중국의 황하강을 비롯해서 어떤 4대 문명이 발생할 때 꼭 커다란 강물을 끼고 이렇게 문명이 처음 발생했잖아요. 자, 큰 강물은 어떤 역사, 또 문명, 그런 것들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런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광야의 역사성, 이런 광야가 드디어 역사가 시작되었다. 광야의 그런 역사가 시작된 그런 과정들을 자, 1년부터 2년, 3년 쭉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4연.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여러분 4연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많이 들어있어요. 4연 통째로 별표 쳐주세요. 자, 지금 눈 내리고, 자, 3년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4연의 맨 첫 부분, 지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광야의 현재 모습을 볼까요? 자, 광야의 현재 모습 어때요? 눈이 내리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많은 시에서 보면 눈이라는 것은 보통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의미하는 그런 시어로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이 광야, 이 땅에 현재 눈이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겪어내야 할 어떤 시련,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 당대의 어떤 시대 현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화자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화자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보이는 식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눈이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다행이에요. 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자, 무엇이?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대요. 자, 매화향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매화라는 이 꽃은요, 늦겨울에서 초봄에 펴요. 자, 여러분 겨울은 늦겨울에서 초봄 그 사이 아직 많이 추운 시기잖아요. 꽃이 피기에 아주 힘든
힘든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 눈 속에서도 홀로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우리 고전 시가에서 보면 주로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시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매화 향기가 이 눈 내리는 와중에도 홀로 아득하고 있대요. 자, 매화 향기의 의미 정리해보면 첫 번째 두 가지. 고고한 의지, 아까 그 지조와 절개를 보통 상징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고고하다는 것은 아주 뭐 고매한, 아주 홀로 우뚝 선, 아주 고매한 그런 인품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그런 단어거든요. 화자의 어떤 이런 광복, 시련, 고난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고고한 의지를 가진 그런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국이 이런 시대 현실, 아주 이런 부정적인 현실 인식 속에서도 조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광복될 거라는 아주 조국 광복의 아주 긍정적인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매화 향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눈과 매화 향기는 어떤 시어예요? 눈과 매화 향기 서로 대조적인 시어죠. 자,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 이런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도 다행히도 이렇게 광복의 기운은 아득하다. 나는 그 광복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는 이런 현실을 내가 극복해내고자 하는 고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화자의 그런 심정을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자,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가난한 노래의 씨. 아,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자, 중요합니다. 형광펜 쳐주세요. 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가난한 노래의 씨는요, 우리 학습지에서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화자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이제 화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씨를 뿌리겠대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씨에서 뭐 싹이 발아해서 뭐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무언가 아주 선구자적인 태도로서 앞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다는 이 행위 자체가 화자의 어떤 선구자, 앞서 나가는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자가 지금 자신이 어떤 자기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어떤 결과론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앞서 나서서 뭔가 씨를 뿌려보겠다. 어떤 자기 희생적인 태도예요. 자, 자기 희생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속죄양 모티프라고 우리 학습지에 선생님 잘 정리해놨거든요. 자, 속죄양 모티프는 여기서 필기만 해두시고 학습지에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이런 부정적인 현실 인식 속에서 내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문장의 형식이 좀 이상해. 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내는 1인칭 주어죠. 자,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뭐뭐 해라. 그건 뭐지? 명령형이죠. 명령형을 썼단 말이에요. 자, 1인칭 명령형 문장에 1인칭 주어가 오는 거 말이 안 돼요.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린다? 보통 명령형 문장을 쓸 때에는 2, 3인칭을 쓰지 1인칭 쓰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장 자체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비문을 사용했어요. 비문법적인 문장이에요. 자,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렇게 문법에 어긋나는 거 조금 허용해 주기도 하는데 뭐라고 하죠? 네,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자, 이런 비문을 근데 왜 사용했을까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 자, 명령형 어조를 보통 시에서 사용하면 아주 의지적이고 강인하고 또는 뭐 남성적인 어조를 드러낼 때에 효과적인 그런 표현법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선구자적인 태도로 나가겠다라는 화자의 어떤 굳은 의지, 다짐, 뭐 결심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사용된 거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 내용 엄청 많아요. 그죠? 사연의 내용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연의 내용 정리해 보면
절망적인 현실의 인식과 극복 의지. 자, 절망적인 현실 인식, 지금 눈이 내린다라는 그런 표현, 그쵸? 그리고 극복 의지, 어떻게 보여줬어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 극복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5연 다시 청고의 뒤에. 자, 다시 청고의 뒤에. 아까 4연에서는 지금이었고 여기서는 청고의 뒤에, 막 이렇게 천년 뒤에, 나중에, 먼 미래. 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먼 미래에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래요. 초인. 자, 여러분, 초인 중요합니다. 초인은 뭐냐면 뛰어넘을 초자, 그러니까 뛰어넘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닌 아주 비범한 사람. 이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비범한 사람, 아주 위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광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광복을 이끌, 조국을 광복시킬 미래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초인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온대요. 그 말은 이제 뭐 백마라는 게 여러분 하얀 말이 이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얀색이 주는 어떤 아주 순결하고 고매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초인의 특성을 아주 신성하게 보여주는 아주 뭐 성스러운 존재처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거요. 자, 아무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뭘 목 놓아 부르게 하는 거예요? 4연하고 연계해 볼까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고 했었죠. 내가 뿌린 이 가난한 노래의 씨가 이 다음에 초인이 그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한 이 가난한 노래의 씨 있죠? 이게 누구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죠? 초인에게 계승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지금 씨를 뿌릴 뿐이다. 내가 하는 이 행위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만 이 다음엔 분명히 광복을 이끌어갈 그 후손이 있어서 내가 뿌린 이 작은 씨앗, 가난한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분명히 그가 우리 조국을 광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확신의 표현인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초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그런 어조죠. 그죠? 분명히 그러한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누가 그 초인이 내가 뿌린 이 노래의 씨, 그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무엇 하리라. 무엇 하리라. 어떤 어조예요 이거? 다짐을 나타내는 종결어이죠. 다짐을 나타내는 종결음이 어떤 화자의 어떤 강렬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어떤 이런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결어미가 사용됐다는 점도 우리가 좀 챙겨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5연의 내용 정리해 보시면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신이죠. 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 갖고 있어요? 분명히 내 가난한 노래의 씨를 계승할 초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부를 수 있게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아주 다짐을 나타내는 확신에 가득 찬 단정적인 어조를 보이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부터 5년까지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1년부터 5년까지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색깔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좀 체크를 해놔주세요. 자, 까마득한 날이라는 거 언제예요? 과거죠. 자, 지금 현재죠. 청고의 뒤에 뭐예요? 미래죠. 그럼 결국에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 어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즉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자,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보시면 자, 모든 연들이 삼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 이 연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 선생님이 정리하느라고 옆에 이 칸이 좁아서 그래요. 자, 어쨌든 모든 연들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도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까지가 2행이고 그 다음에 요게 3행이었죠. 그죠? 자, 모든 연이 3행씩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의 모든 연이 보시면 맨 첫 줄이 짧고 그 다음 줄이 길고 그 다음 줄이 더 길고 점점 갈수록 시행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쵸? 눈에 보이시죠? 그죠? 자, 이거 옆으로 가는 거라고 했지. 자, 이렇게 모든 전체 연이 같은 줄로 이루어져 있고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어떤 형식적인 통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아주 형식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고 완결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형식적인 통일성의 그런 반복을 보여주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여기에 쓰인 종결 어미들 있어요. 보시면 뭐 맨 처음에 들렸으랴 같은 경우는 의문형 어미 사용해서 서리법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연에서 보시면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리라. 그 다음에 뿌려라 할 때의 또 라. 그 다음에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할 때의 라. 보시면은 자, 리라. 리라라는 이런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화자의 어떤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 봅시다. 255쪽 4번 문제요. 자, 이육사의 광야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육사의 광야, 화자의 어조 어떠했나요? 네, 아주 의지적이죠. 아주 의지적이고 강인한 남성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었죠. 강인하고 남성적인 어조. 특히 이런 것들이 어떤 종결 어미에 많이 드러나요. 네,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할 때의 그런 명령형 문장을 사용한 데에서 그런 어조가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는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어조였죠. 그리고 자기 고백적이죠.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자기 고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보시면 이육사의 광야. 자, 부정적인 현실을 내가 극복해내겠다라는 중요한 거,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같은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예요. 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마찬가지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 자,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때요? 둘 다 공통점이죠. 둘 다 공통점인데, 자,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윤동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러고 나서 끝끝내 자신의 어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악수를 하면서 화해를 이루어내면서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시상 전개가 어떤 감정, 화자의 감정이나 그런 태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주된 수업 내용이었었죠. 자, 여기까지 학습활동 내용 정리하고요. 자, 이제 학습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 먼저 광야라는 시어는 이 시의 제목이기도 했고 또 이 시의 주된 제재이기도 하죠. 자,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넓은 들판이지만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눈이라는 시어 아주 중요했죠. 자, 눈은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였고요. 현실. 시련과 고통을 의미했죠. 자, 그리고 매화향기라는 시어는 이 눈이라는 시어와 서로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 시어였습니다. 자, 강인한 민족 정신을 의미한다. 즉 조국 광복의 기운과 또 현실을 극복해내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시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할 때의 이 가난한 노래의 씨,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의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2번 화자의 현실 인식과
시가 갖는 상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눈 내리는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뿌리겠다고? 자, 한번 써보세요. 귀찮더라도 중요한 식구니까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고 했죠. 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고 하는데, 자, 따라서 이 시에서 이 가난한 노래의 씨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무엇? 자, 의지와 희생정신. 의지와 희생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식구입니다. 자, 여러분 C라는 것은 앞으로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고요. 또 생명을 영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C라는 것은 자, 이 시에서 단절되려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죠? 자, 단절되려는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시인의 노력이자 미래에 만개할 꽃을 위한 의지적인 희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희망의 상징. 자, 뿌려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종결 어미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내면적인 힘을 느끼게 하는 어떤 강인함이 있다는 거고요. 자, 결국에 시인은 그가 상실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고난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한다고? 자, 씨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자, 씨가 발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조국 광복이라는 자신의 희망을 성취하고 조국 광복으로 나타날 보람찬 결과를 확신했던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자, 광복의 상징이에요. 광복의 상징. 그리고 일제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광복으로 이끌음으로 인해서 즉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죠. 즉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갈 앞으로의 그 민족의 지도자,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초인은 지금 현재나 과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할 주인공이에요. 즉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부활한 민족적인 자아가 투영된 존재다. 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초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초인이 올 거라는 강인한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자기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정신적으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속죄양 모티프 이거 본문에서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보자고 했었죠. 자, 이건 사실 좀 종교적인 얘기라서 선생님 좀 조심스러운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삶에서 비롯된 모티프로 자,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나 민족을 구원하려는 행위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죄양 모티프입니다. 자, 사연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는 이 식구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싹을 틔우고자 하는 이 씨앗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자, 조국 광복이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자,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죄양 모티프가 쓰였다라고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이요. 의인화의 기법. 자, 산맥이 바다를 연무해서 휘달리거나 이곳을 산맥이 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역동적인 이미지의 효과를 보여주면서 광야로 표현된 우리 국토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성한 곳인가 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 본문하면서 그랬죠. 이렇게 신성 불가침의 영역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침범한 이런 일제 침략은 아주 부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핵심 정리. 자,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이었죠. 상징적 식구의 의미들 봤었고 일제히 저항하는 내용 그리고 화자의 강인한 의지가 의지적인 어조가 보였습니다. 제재는 광야고요. 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의지와 신념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보식 구성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종결어미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각 연이 균등하게 삼행씩 배열되고 또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어떤 형식적인 통일성을 보여줌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시의 주된 특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작품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와 같이 연계해서 일제강점기에 아주 중요한 저항시 2편 여러분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최일남의 흐르는 북이라는 소설을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